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을 진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실제 NPL에서나 은행에서 이거 들어온다고 연막 엄청 쳐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제시합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쓰시는 거지 저 사람이 저거 쓸 거야 또는 이걸 예상하고 그걸 죽이는 금액?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첫 번째 질문은 닥치고 임장 중인 초경린이 파. 뭐라고 있는 거죠? 임장을 다녀와 보니 하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쪽은 재개발을 확정되었고 한쪽은 재개발이 안 되는 쪽인데 그 건물을 낙찰받는다면 혜택을 볼까요? 현재는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같이 볼게요. 두 번째는요, 평당 500으로 계산해 보니 5억 건물이고요. 2차 유찰되어서 2억 5천 중입니다. 부동산 업자를 만나보니 거기 채권 산 사람이 있어서 안 될 텐데 못 받나 보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공부를 해보니 NPL인가 싶은데 어렵네요. 부동산 등기부의 채권액이 토지와 건물 각각 5억이 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이 전혀 없어서요. 부동산 업자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NPL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해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인데요. 여기도 아주 오래된 동네였고요. 여기도 아주 오래된 동네였어요. 그런데 도로를 경계로 여기만 이제 개발이 돼갖고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거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동산은 가격이 똑같을까요? 오를까요?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까요?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랑은 관련이 없다. 여기가 개발되는 거랑. 두 번째, 여기가 개발이 되니까 여기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마지막, 여기에 모든 좋은 게 다 있으니까 여기는 오를 리가 없이 오히려 또 떨어진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은 여기가 좋아지면 여기도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 여기 또한 개발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답변 됐나요? 하지만 그거는 100% 답변이 아닙니다. 왜? 좋아질 거라는 게 확정됐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올랐을 테고 여기도 이미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를 거를 알고 나도 오를 거를 아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셔야 된다는 점 좀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막 재개발 된다 그랬다가 안 되는 동네들 있잖아요. 취소되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좀 전에 서울역 말씀드렸죠? 거기가 옛날에 평당 그 산동네가 막 2억씩 했었어요, 평당. 근데 거기도 개발한다 그랬었거든. 2억은 좀 오바고 한 1억대 초반. 완전 비싸게 팔린 게 2억. 그러다가 거기가 안 된다고 확정이 되면서 2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된다 그럴 때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 시기였고 안 된다 그럴 때가 그게 2년에서 4년 후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세를 찾아서 5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여기에는 끊임없는 파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근데 단기만 생각하면 다시 또 뼈 때리는 소리 나오면 안 되는데 단기를 생각하면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그럼 내가 잘못하고 이거 만나면 난 단기에 그냥 죽는 거야. 근데 1억까지 갔다가 2천까지 갔다가 5천까지 회복됐다. 이거 아직 본전치기를 못한 거예요. 아니죠. 2천을 기준으로 한 거면 2배 이상 오른 거고 1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이나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우상향한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요. 지금 집값이 좋아갖고 규제 정책이 엄청 나오죠. 어떤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 좋아서 완화 정책이 나왔던 정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 바닥에서 맨날 굴러먹다 보니까 좀 보여요, 그게. 자, 다시 와서 가까운 데 가볼까? 여기 가까운 능곡이라는 동네 있어요. 거기 6구역인가까지 있는데 그 6구역에 확정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오히려 아예 안 한다고 취소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차피 장기인데 된다 그러는 거를 가는 것보다 왜? 된다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았어? 안 된다 그러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 그 잘난 한남동도 된다 그러다 안 된다고 몇 번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어차피 될 거니까.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요. 자, 두 번째 NPL 질문입니다. 5억인데 2억 5천에 나왔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와 건물 같아요. 토지와 건물에 5억이 넘게 돼 있는데 각각, 이건 각각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담보를 잡은 게 예를 들어 5억이면 합쳐서 5억이지 토지에 5억, 건물에 5억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10억을 빌려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쳐서 5억일 건데 그건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업자를 만나보니 채권 산 사람이 있어서 안 될 텐데 못 받나 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을 안 되거나 낙찰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좀 꽁트를 해볼까요? 부동산을 보러 가고 조사를 하는데 아유, 그거 채권 산 사람이 있어서 입찰해도 안 돼. 경매를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대. 근데 막연히 그것만 듣고 오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토지와 건물에 5억이라는 근저당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 5억을 은행에서 누군가가 이걸 사왔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이걸 보통 NPL 작업한다고 하죠. 이 5억짜리를 5억에 팔거나 5억에 사오진 않았을 거예요. 더 싸게 사왔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4억에 사왔다. 또는 3억에 사왔다. 이렇게 사오는 경우들이 이제 NPL 작업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부동산 사장님이 채권 산 사람이 있어서 안 될 텐데 이 얘기는 이걸 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건 이제 시나리오를 풀어볼게요. 자, 5억짜리를 얼마에 사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고 5억이 다 찼다고 할게요. 5억이 꽉 찼을 때 이 사람은 2억 5천에 사왔다 할지라도 최대 5억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1순위 채권자가 돼버렸으니까 내가 3억을 쓰든 4억을 쓰든 5억을 쓰든 1순위 채권자, 즉 제가 배당을 다 받아온다는 얘기죠. 물론 5억을 초과해서 쓰면은 그 초과된 금액은 못 받아오겠죠. 따라서 이 부동산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이럽니다. 자, 그걸 싸게 사왔기 때문에 채권을 사온 이 NPL 작업을 하는 사람은 최대 5억까지도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알아봐도 지금 2억 5천에서 뭐 아무리 많이 써봐야 한 3억 쓸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들리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NPL 작업이 됐다 안 됐다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3억 5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가 2억 5천이고요. 나는 한 3억 정도 쓰려고 했는데 어떤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니까 이 채권 작업이 다 끝나갔고 그 사람이 입찰할 거래. 그러니까 그 입찰자가, 즉 조사를 하러 간 3억을 쓰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얼마를 썼냐면 3억 6천을 쓰더라고요. 아, 참 진짜 좀 과하게 말하면 한심합니다. 아니, 그 채권 작업이 됐든 안 됐든 그 사람이 입찰을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자꾸 경매를 1등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무슨 의미냐? 나는 경매로 돈을 벌려고 온 사람이지 경매로 1등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애초에 3억을 쓰려고 했으면 3억만 써야지 왜 3억 6천, 5천 이상을 더 쓰냐고. 근데 은근 많어. 그래갖고 특히 자기 물건 할 때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을 진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실제 NPL에서나 은행에서 이거 들어온다고 연막 엄청 쳐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제시합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쓰시는 거지 저 사람이 저거 쓸 거야 또는 이걸 예상하고 그걸 죽이는 금액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 1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3억을 쓰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3억 100을 쓴대. 근데 3억 200을 썼어. 이런 건 봐드릴게. 하지만 어떤 누가 얼마를 써갖고 들어오는 정보가 확실치도 않고 만약에 확실하더라도 내가 쓸 금액이 아니라면 그걸 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정보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내가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내가 쓰면 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한테 힘을 더 보태자면 채권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입찰을 한다? 아닙니다. 채권을 산 대부회사의 대부분은 채권 장사를 하지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길 바라요. 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처럼 부동산 전문으로 특화되어 있는 업체, 부동산 투자인데 곁다리로 NPL을 하는 회사. 두 번째, NPL을 잘못 사거나 그래서 너무 비싸게 사갖고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가는 회사.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뭐예요? 그냥 채권 장사. 누가 낙찰되면 그거 받아오는, 배당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탐문은 잘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 답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참고만 하시지 그거에 대해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만약에 좋으면 소신껏 입찰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채권자가 매수 신고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억짜리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까? 2억 5천짜리 최저가인데 채권자가 법원에다 신고를 합니다. 나 이거 3억 5천에 입찰할 겁니다. 이래요. 그러면 또 3억 6천 써? 그건 채권자는 우선 매수권도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낙찰이 안 됐거나 누가 3억에 낙찰이 됐다면 야, 너 3억 5천에 산다며. 아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안 할래요. 이러면 그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권자 신고도 무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가볼까요? 3억 5천에 입찰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건까지 똑같아. 그런데 보증금 3,500을 걸어버렸대. 그럼 100% 입찰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3억에 쓰면 무조건 떨어지잖아. 그것도 무시. 3억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법원에서 너 잔금 내. 네가 1등이야. 근데 채권자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금 띄죠. 그 보증금 띄고 누구한테 갑니까? 채권자한테 가잖아. 어차피. 우리가 손톱만큼만 더 생각하면 그 훤히 보여요. 경매에 통찰력이 생겨. 어차피 배당 나올 때 나한테 오기 때문에 마음껏 뛰라 이거야. 근데 누굴 속이는 거야 지금? 이 일반 대중들을 속이는 거예요. 야, 3억 5천 쓰지 않을 거면 들어오지도 마.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하나 걸려갖고 3억 6천 쓰고 낙찰되면 아이고 내 작전이 잘 통했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잔머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게 있든 없든 뭐예요? 좋고 나쁨을 고르고 내가 소신껏 쓴다면 그런 잔머리에 휘둘릴 일이 없습니다. 그 원칙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채권자의 속임수. 이건 사실 속임수라고 하기도 애매해. 법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속임수든 아니든 법에 정해놓든 안 정해놓든 그 소신만, 그 원칙만 갖고 있다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계속 물어보세요. 채권자가 얼마에 신고를 했는데 이걸 넘게 써야 되냐고. 채권자가 10%를 걸었대는데 이건 무조건 내게 아니냐는 둥.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소신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